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미생물에 대한 면역이에요. 이 챕터는요, 여러분이 이제 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제하에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한 면역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역학 첫 시간에 미생물 면역학의 면역의 특징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뭐 스페시피시티, 메모리 뭐 이런 것 6가지인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특수화, 특성화, 전문화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특정 항원의 종류에 맞는 면역 반응이 전문적으로 일어난다,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특성이 여기서 얘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 그 미생물에 대한 면역 반응의 일반적인 성질, 그 다음에 세균, 세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세포 내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게 있고 세포 바깥에서 병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체액성 면역, 항체가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요. 그래서 세포 외에 있는 것들은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세포 내에 있으면 항체가 제대로 작동 못하기 때문에 어, 세포성 면역이 작용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곰팡이, 진균은 보통 세포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감염이 돼서 몸속에서 증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포성 면역이 음,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생충. 기생충은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역 해피 기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게 어떻게 어, 면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 전략인데 오늘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 만드는 방법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백신을 만들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방어는 우리가 면역계에서 처음 배웠던 것처럼 선천 면역계, innate immune system하고 그다음에 적응 면역계, adaptive immune system이 관여한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고 선천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와 적응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중에 effector mechanism, 작동 기전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펙터 메커니즘이 뭐냐? 면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 직접 타겟에 가서 작동하는 것,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가 작동 기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천 면역계는 어떤 게 있냐면 탐식 세포들이 이 작동 기전이에요. 그죠? 파고사이트들. 그러니까 우리 뉴트로필, 무슨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작동 기전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에서의 작동 기전은 뭐가 있을까요? B 세포라면 항체, 그죠? 보체, 보체는 선천 면역계로 들어가긴 하네. 같이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체. 그 다음에 T 세포라면 우리가 헬퍼 T 세포가 있었고 사이토라이틱 T 세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토라이틱 T 세포, 그거는 자기가 직접 이동해서 타겟 세포를 접촉해서 죽음의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생물에 작용해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각각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미생물 종류별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작동 기전 중에 종류가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면역 반응이 사용돼서 효과적으로 미생물들을 제거하거든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이제 미생물들은 사람과 함께 진화해 왔어요. 면역 기능이 사람이 진화할수록 미생물도 살아남는 법들을 터득해 오면서 같이 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중에 이런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놈들만 살아남아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서 미생물이 면역의 작동 기전을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생겼고, 그게 사람에서 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나 알아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직접 들어와서 조직을 파괴하고 독소를 생산하고 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미생물들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면역학적 지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미생물 병원체를 크게 구분하면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지만, 세포 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 그다음에 세포 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나누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은 세포 외에서 병을 일으키죠. 곰팡이, 뭐 기생충, 이런 것들 중에서도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세포 외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들과 세포 외에 있는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역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들어가서만 살 수가 있어요.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지 못하면 세포 내에서 존재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주된 면역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 중에서도 세포 내에서 기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역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곰팡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생충 중에서도 세포 내로 들어가는 기생충들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균 중에 세포 외에서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숙주세포 바깥에서 증식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세균들이고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혈액이나 아니면은 커넥티브 티슈, 결체 조직 사이에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호흡기 위장 간의 어떤 빈 공간에 존재하는 세균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을 생산하고 독소를 생산해서 염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감염 부위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생산된 독소는 몸속에 흡수가 돼서 원격지에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조직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병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 세포 외에 있는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쭉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선천 면역 반응과 그 다음에 적응 면역 반응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선천 면역 반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보채가 활성화돼요. 보채 배웠죠, 그죠? 컴플리멘트. 왜 보채라고 이름이 붙었었죠? 보르데트라는 사람이 보채를 발견할 때 항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보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C3가 분해되는 단계가 보채 활성화의 기본이었고, C5가 분해돼야 그 다음에 막 공격 복합체 MAC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타겟 세포들을 세포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세균이 됐든 뭐가 됐든 구멍을 뚫어서 용혈시켜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보채 활성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탐식세포들이 탐식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요,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기능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적응 면역 반응은 세포 외에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주된 면역 반응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B 세포가 생산하는 항체, 항체,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산되면 그 항체가 항원과 달라붙어서, 미생물과 달라붙어서 미생물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항체가 직접 중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생물 표면에 달라붙어서 탐식세포가 탐식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요. 그걸 우리가 옵소닌화라고 배웠잖아요. 보체 쪼가리나 항체가 미생물 표면에 달라붙어서 탐식세포의 탐식작용을 도와주는 현상, 그걸 우리가 옵소닌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체가 미생물 표면에 달라붙으면 미생물 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에 들러붙는 것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착을 못하게 되고, 정착하지 못하면 증식하지 못하게 되고, 세균은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미생물 표면에 있는 항원과 들러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중화, 뉴트럴리제이션,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러스 같으면 중화가 되면 숙주세포 내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세균 같은 경우는 독소를 생산하는데 그 독소를 중화시키면 독소가 더 이상 독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발병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반응들을 하는 게 적응 면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 그러니까 과도한 염증 반응이나 과다한 이제 사이토카인의 생산으로 인한 우리 몸의 반응은 쇼크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요거 이제 항체가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항체가 생산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화, 뉴트럴리제이션, 중화가 되고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탐식 작용을 돕는 옵소닌화, 옵소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보체도 작용하게 되는데, 보체는 직접 구멍을 뚫는 박테리아 라이시스, 세균을 파괴하는 작용도 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옵소닌화, 이것도 옵소닌화예요. C3B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탐식이 잘 되거든요. 그런 옵소닌화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기준으로 어, 작동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헬퍼 T세포잖아요. 헬퍼 T세포는 이거는 모든 면역 반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이토카인들을 생산하는데, 이 사이토카인들은 다른 작동 세포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명령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TNF, 튜머 네크로타이징 팩터 같은 게 오면 염증 반응이 증가되고,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게 들어오면은 마크로파지가 활성화돼서 탐식 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들 여러 종류 생산해 가지고 B 세포를 플라즈마 셀 같은 걸로 만들면서 항체 생산을 더 증강시키고, 이런 작용을 해서 이 적응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세균이 제거되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면역 세포들의 수명은 일주일 전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항원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면역 세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죽어서 없어집니다. 메모리셀만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생물들이 서바이벌 시그널이에요. 서바이벌 시그널. 생명 신호예요. 그래서 항원이 제거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회복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어,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뭐 기전 몇 개 중에서 보면, 우리 이제 미생물 시간에 배웠던
LPS 있죠. 그람 음성균 세포벽의 구성 성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거기에 리피드 A하고 폴리사카라이드가 있는데, 폴리사카라이드는 항원성을 나타내고 리피드 A는 독작용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마크로파지 같은 세포에 작용해서 인터루킨 1 포함한 TNF-알파 이런 것들을 생산시켜서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데, 과도하게 LPS가 유리되거나 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우리가 요새 불렀던 그런 현상들이 나서 우리 몸에 혈관들이 이완되고 피가 새어나가고, 그다음에 유효한 혈액이 없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쇼크라고 그래요. 더 이상 심장이 아무리 짜내도 짜낼 피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면 이제 폐혈증 쇼크로 돼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있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런 경우 요새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 TNF-알파를 중화시키는 항체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고요. 약제들이 있어. 아니면 요거를 생산 못하게 하는 약 같은 것도 있고, 심하면 혈액 투석을 해. 피를 싹 걸러서 요런 사이토카인을 뽑아주는 그런 치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세균들이 생산하는 물질들이 슈퍼 안티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죠? 포도알균에서도 슈퍼 안티젠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죠? 스타필로코쿠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슈퍼 안티젠이 뭐라고요? 이렇게 면역 시간이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원래 항원 제시 세포가 APC가 항원 제시 세포잖아요. MHC 분자와 함께 펩타이드 항원을 제시해주면 T세포 수용체 TCR 가지고 T세포가 인식해서 MHC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고 항원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라야지 흥분해서 증식하고 활성화돼서 작용을 하는 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 슈퍼안티젠은 이렇게 옆에 달라붙어서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죠. 엉뚱한 게 자극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TCR의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T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갖고 오게 되니까 과도한 사이토카인이 생산돼서 톡식 쇼크 신드롬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을 갖고 오는 게 이제 뭐 면역 반응의 이제 잘못된 결과죠. 그런데 세균들은 이러한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또 진화해 오는 과정 중에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기전들을 획득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포 외 세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항체가 주된 작동 기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원 변이를 가지고 오면 이제 더 이상 항체가 만들어진 항체가 작동 못하죠. 그 중에 이제 임질균, 대장균, 뭐 이제 파라티푸스균, 디티푸스로 되는데, 이런 균들이 항원 변이가 심해요. 임질 같으면 여러분 배웠죠. 이게 성병 일으키는 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감염되고 나면 다음에 타입에 대해서는 항체가 생깁니다. 하지만 변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은 저항력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죠. 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우리 코비드-19 재감염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건 열렸는데, 그것도 그래요. 코비드-19도 지금 참 기대난망인 게 항원도 그러니까 항체도 잘 안 생기는 데다가 이제 코비드-19가 나을 때는 세포성 면역이 성립돼서 낫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걸렸다라는 얘기는 항체도 안 생기고 세포성 면역도 회피해가는 항원 변이가 생긴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옮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포 외 세균을 죽이는데 보체 활성화가 또 중요한데, 이 보체가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활성 기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클래시컬 패스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알터네이티브 패스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렉틴 패스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겁니까? C3를 분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를
그러는데 그게 보면은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를 가지고 컴포넌트들이 쭉 있고 그거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건데 이 세균들이 이런 보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막, 캡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탐식을 해도 죽지 않는 탐식에 저항하는 폐렴구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탐식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라이소솜하고 파고솜, 탐식균이 결합해서 파하고 라이소솜이 되면 그 안에서 세균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활성산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 분해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세포 외에 있는 균들이 우연히 탐식됐을 때 저항하는 그런 거고요. 오히려 세포 내로 들어가서 사는 것들은 애초에 딱 탐식되고 난 다음에 에 탐식되고 난 것들이 더 이상 그 탐식 소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활성산소 또 활성질소 이런 것들을 불활성화시키는 것들도 있고 탐식 소체를 파괴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세포 진로에서 사는 리스테리아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회피 기전들을 쭉 가지고 있죠. 세포 내 세균이 딱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통성 세포 내 세균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탐식 세포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 내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바깥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성 세포 내 세균이라고 그러고 또 절대 세포 내 세균들도 있어요. 그죠? 증식하고 놀라면은 살려고 그러면은 세포 내로만 들어가야만 되는 리케차나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 배운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포 맥의 면역 반응이 필요해요. 왜? 세포 내에 있는 것들이 깨져야 바깥으로 용출되고 세균들이. 그래서 세균 절대 세포 내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감염력을 소실하고 못 살게 되겠지요. 동시에 항체가 만들어져 있던 게 있다고 그러면 그죠? 다시 이제 탐식 세포나 이런 것들이 탐식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포 맥의 면역 반응이 중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세균들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조용히 있으면은 병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감염된 숙주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그 감염된 숙주세포의 변형을 일으킨 것들이 또 면역 반응을 촉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간염 같은 이건 세균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조직 반응에 에, 그 조직의 손상과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균 내 세포 내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은 일단 이제 선천 면역 반응 탐식은 해요. 그다음에 탐식 작용은 일어나는데 탐식 세포 내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K셀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NK셀은 MHC 분자와 상관없이 패턴 인식을 해서 숙주세포를 죽입니다. 패턴 인식 배웠죠, 그죠? 패스젠 뭐지? PRR, Recognition Receptor라는 게 있죠, 그죠?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 항원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항원 항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공통된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딱 인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 면역보다 선천 면역이 더 세련됐어. 적응 면역은 항체로 다 더듬어 봐야지 이게 외계인지 아닌지 아는데 선천 면역은 딱 보면 알아요. 패턴만 딱 보면 저거 세균이네, 바이러스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NK셀은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NK셀이 타겟 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사이토라이틱 T세포가 타겟 셀을 공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기전으로 공격을 하는데 인식하는 건 달라. NK셀은 MHC 분자가 발현되지 않은 세포들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라이틱 T세포는 MHC 분자와 함께 펩타이드가 제시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둘이 서로
빈틈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면역으로 가면 세포맥의 면역 반응이 주된 반응인데 항원 지식세포가 전해주는 항원을 T세포가 인식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돼서 CD4 포지티브 T세포하고 CD8 포지티브 T세포가 다 작동을 해서 CD4 포지티브 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생산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CD8 포지티브 T세포는 직접 자기가 가서 타겟세포를 공격하죠. 그런데 이러한 면역 반응이 또 과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DTH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접촉성 피부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할 때 염증 생기듯이 그런 이제 과도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육아종 그래뉼로마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탐식한 면역세포가 탐식을 하고 나면 시그널을 냅니다. 어떤 시그널을 내죠? 나 세균을 먹고 있으니까 도와줘 라고 하면서 T세포도 불러들이고 다른 면역세포들도 불러들이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다시 T세포가 그 탐식한 세포에게 그러면 얘를 더 잘 죽여라 하면서 사이토카인을 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균은 죽지가 않아요. 회피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서 염증 반응만 촉발되고 그죠? 염증 반응만 계속 촉발되고 균은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의 손상과 회복 이게 반복되면서 균은 제거 못하다 보니까 그 속에 조직에 이제 흉터 조각이 막 쌓이는 게 유가종이에요. 유가종. 대표적인 게 계렉이에요. 계렉 같은 게 이제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또 세균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T세포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헬퍼 T세포 배울 때 TH1, TH2 배웠잖아요. 그죠? 스펙트럼으로 배웠고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T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T세포 반응인데 이거 극명하게 사례가 되는 게 나병이었잖아. 나병은 투버클로이드 네프로시스냐 아니면 레프로마토스 레프로시냐 이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그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이 나균도 세포 내 감염 세균이고 유가종을 만드는 세균인데 TH1이 관여하느냐 TH2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균 세포 내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은 뭐 이네이트 이뮤니티와 그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같이 다 작용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뭐 인터루킨 12, 인터페론 감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컨트로버시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게 있어. 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어, MHC 클래스 1을 인식하는 분자가 T세포 중에 뭐라고? 박성남? 네? 기억나? MH 그 뭐였지? MH1 인식은 음. 모든 세포로 알고 있어요. 모든 모든 세포가 세포에서 핵이 살아나는. 있는 모든 세포가 생산하지. 네. 핵이 없는 세포는 인식하는 건 네. 저 결국 T 그렇지. MHC 그 MHC2가 이제 2 네. 그, 그게 이제 C, B셀하고 MHC 클래스 1이 있고 MHC 클래스 2가 있어. 그지? MHC 클래스 1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가 생산하고 MHC 클래스 2는 면역 세포 중에서 APC 같은 것들이 생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는 저 면역 세포들은 뭐가 있죠?
CD 포지티비티 세포가 있고 CD 포지티비티 세포가 있는데 4번, 8번 있는데 외우기 쉽게 8일은 8, 248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MHC 클래스 1은 CD8 포지티비티 세포가 인식해. 그럼 뭐야 그게? 사이토라이틱 T 세포거든 여기 있는 그림. 문제는 사이토라이틱 T 세포는 헬퍼 T 세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자,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암세포라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펩타이드를 바깥에다가 끄집어내 놨거든? 그러면 사이토라이틱 T세포가 만져보니까 이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네? 오케이. 인식까지는 했는데 그 자체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 뭐가 도와줘야 된다고? CD4 포지티브 T세포가 도와줘야 돼. 이해하죠? 두 번째, CD4 포지티브 T세포는 그러면 뭐가 활성화시켜요? APC가 작용해야 되는데 APC는 MHC 클래스 2 분자와 함께 끄집어내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야. 그지?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 CD4 포지티브 T세포도 활성화되고 CD4 포지티브 T세포도 활성화돼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사실은 면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티어리가 있어요. 책에 보면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탐식세포는 MHC1 분자도 있고 MHC2 분자도 있거든. 마크로파지는 MHC1도 있고 MHC2도 있거든. 그러면 탐식을 하면 쪼가리를 내면 그거를 바깥으로 발현하면 MHC 클래스 2 분자와 함께 발현하니까 탐식세포가 CD4 포지티브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탐식세포가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펩타이드를 발현시켜서 CDA 포지티브 T세포를 발현시키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쉐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탐식 소포에서 단백질 일부가 빠져나가서 세포질로 그 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MHC 클래스 1 분자로 결합돼서 탐식 이 APC가 MHC 클래스 1 분자와 MHC 클래스 2 분자 모두에게 펩타이드를 제시해 준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질질 샌다고. 원래 세포에 있는 거에 유비키틴이 달라붙고 유비키틴이 달라붙은 것들이 어디로 가? 프로테아즘으로 가고 프로테아즘으로 간 게 탭을 통해서 리보솜 ER로 가서 MHC 클래스 1 분자랑 달라붙잖아. 그러려면 세포질 내로 항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고점에 있던 항원이 일부 세포질로 센 다음에 새서 그 관계를 걷는다라는 시오리가 있다고. 이해가요? 예. 이해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그 친구한테 물어봐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잖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MHC 클래스 1 분자가 감작돼 있는 거를 탐식세포가 탐식해서 분해한 다음에 MHC 클래스 2 분자와 함께 발현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근데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탐식해서 활성화되려면 이미 MHC 클래스 2 분자에서는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한 게 먼저 나왔던 띠오리야.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책에 있으니까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을 내가 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넘어갈게. 그렇게 해서 요거 굉장히 컨트로버시하는 얘기라서 재밌어요. 한번 고민해봐. 감염 결과를 결정하는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고 되는데 왜 TH1, TH2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이토카인을 처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 한쪽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면역 반응들이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예. 이게 원래 저 정리 파트라 가지고 내용들이 짧은데 제가 지금 말을 좀 길게 하고 있어서 늘리겠습니다. 곰팡이는 대부분 기회 감염이고 세포 외 감염이고 일부는 탐식된 다음에 세포 내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뉴트로필하고 마크로파지가 주된 선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탐식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근데 들어가면
탐식세포에서 살 수가 있어서 유가종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곰팡이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주로 TH1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토톡시시티라는 게 있죠. 네. ATCC 들어봤나요? ATCC,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 따른 손상으로 이제 유가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에 걸리면 사실 병이 만성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조직의 변형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세포내 기생체죠. 단백질 핵산을 합성하고 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붕괴 감염 또는 잠복 감염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 면역 반응은 인터페론 반응이에요. 우리가 감기 몸살이라고 느끼는 거. 감염하고 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서 나는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너희들은 걸리지 마라. 그러면서 사이토카인들을 내는데 그중에 인터페론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서 다른 세포들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워닝 시그널을 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NK 세포가 작동합니다. 바이러스가요, 감염되고 나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면역 회피 기전으로 MHC 분자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작하거든요. 그럴 때 사이토라이틱 T세포가 관여하지 못하고 뭐가 관여합니까? 이제 NK세포가 관여해서 그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 반응 중에서 항체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감염된 세포가 되죠. 이거를 파괴하는 건 사이토라이틱 T세포예요. CD8번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손상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는 완벽한 감염력을 가진 입자를 우리가 비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리온이 세포 내에서 발견이 들어갈 때는 발견되고 조립 전 단계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립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그 기간 동안 바이러스 입자가 발견 안 되는 기간을 우리가 암흑기라는 말 썼었는데 기억나요? 그 상황에서 세포가 깨지면 나온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없지. 그죠? 그래서 세포를 깨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 중에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바이러스 RNA 자체가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감염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포가 깨지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관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 사이토라이틱 T세포가 심한 경우에는 반응을 일으키면 조직 손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간염 바이러스 감염 때야.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에 있는데 사이토라이틱 T세포가 활성화된 다음에 그 숙주세포를 깨면 간 세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염 바이러스가 간 전체에 쫙 퍼져 있는데 간 세포를 깨기 시작하면 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깨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격성 간염,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치료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는데 언제 간을 구해서 간 이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이 만성 간염으로 있다가 뭐 간경변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약 같은 거 잘못 먹고 잘못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갑자기 전격성 간염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루미넌트 헤파타이티스라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래 어린이한테서 걸리면 이 정도에서 그냥 말거든요. 인터페론 나오고 감기처럼 지나가고 면역이 성립되고 마는데, 여러분 같이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은 항체가 없으면 들어와서 간혹 전격성 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보면 처음에 innate immunity로 인터페론 반응, NK셀 반응이 있다가 그 다음에 CTL 이렇게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CTL에 대한 메모리도 남고요. 항체에 대한 메모리도 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CTL은 감염되고 난 세포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일단 아파야 돼. 나아도. 내가 한번 걸렸다가 나으면 CTL에 대한 메모리가 성립되면 그 다음에 또 아픈 다음에 나. 짧겠죠, 그 반응이. 그런데 항체가 있으면 아예 안 아파.
요번에 코로나가 그렇다니까. 항체가 안 생기니 내가 한 번 걸렸다 나아도 똑같은 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걸립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성립되어 있었으니까는 세포성 면역 반응에 의해서 쉽게 낫겠죠. 그렇지만 증상은 여전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항체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커요. 그렇게 해서 이네티 이뮤니티와 그다음에 어답티브 이뮤니티가 같이 작동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에,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있지만 바이러스도 이거를 회피해 나가는 기전들이 있거든요. 일단 항원을 변형시켜요. 그렇게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회피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다음에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리노 바이러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의 한 40%를 차지하는 게 리노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0%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독한 놈이 돌고 있는 게 지금 코비드 19야. 그러니 항원 변형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백신 만드는데 한 3년 걸리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만들어 놔도.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MHC 클래스 1 분자와 제시가 돼야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NK셀이 반응해서 없애도록 돼요. CTL은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 유사체를 생산해서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억제한다든지 아예 면역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산한다든지 인터루킨 10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억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왜 과도한 면역 반응은 알러지라고 얘기하지만 무력증에 빠지는 걸 우리가 아너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역 반응을 안 하지. 그래서 아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그 아너지를 유도하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면역 세포가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거 뭐 있죠? HIV 있잖아요. CD4 포지티브 T 세포를 공격해서 완전 무력화시켜서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 뭐 여러분 잘 배우셨지만 우리가 인플루엔자 돌연변이가 소변이와 대변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건 소변이고 그 다음에 엉뚱한 유전자들이 섞여 들어오는 건 대변이, 그죠? 드리프트와 시프트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그런 대변이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이제 백신 같은 게 무용지물이 되고 성립되어 있던 면역도 무용지물이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발현되는 그 기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 사이토솔 있는 단백질에 유비키틴이 달라붙고 그게 프로테오점으로 가서 가루가 나면 탭이라는 것이 ER로 꺼집어내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결합된 다음에 세포 표면에 발현되면 CD8 포지티브 T세포가 인식하잖아요. 그 단계를 바이러스들이 다 공격을 해서 차단을 해. 그러면은 제대로 CD8이 인식을 못하게 되니까는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작용 못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가냐면 NK셀이 찾아가서 MHC 분자 자체가 발현 안 된 것들을 공격해서 죽여요. 그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복잡하죠. 또 그리고 만성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선천면역, 적응면역 반응 다 작동하지만 다세포 생물이라서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탐식 세포들이 작동할 수가 있지만 크게 작용 못하고 그다음에 적응 면역 반응은 이제 TH1 반응과 TH2 반응이 각각 다른 종류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기생충은 TH2 반응으로 IgE 관여하는 또 호상구가 관여하는 그런 면역 반응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과정이 만들어지거나 딜레이드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생기거나 이런 결과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각각의 기생충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이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기생충도
다양한 면역 회피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항원 변이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보체나 사이토라이틱 T세포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원 흘리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을 몸 바깥으로 분리하는 거야. 그러면 항원이 그걸과 결합돼서 제거되겠죠, 항체가. 그래서 우리가 왜 디코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디코이라고 그래요. 왜 예전에 영화에 에어포스 원 이렇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타고 오는 비행기 미사일을 쏘니까는 뒤에다가 플레어라고 뭘 탁 뿌리니까 폭탄이 그거 맞고 터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디코이, 뭐 미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내 가지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원 변이가 계속 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런 기전들로 갑니다. 그런데 좀 쭉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중화항체를 만들어내는 그죠? 백신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약독화 백신, 또 불활성화 백신, 세균 바이러스 백신들이 주된 백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항원 백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썼습니다. 단백질을. 그 다음에 약독화된 생 바이러스 백신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금 코비드19로 만들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로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무슨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DNA 백신이나 뭐 가짜 바이러스 백신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이제 개발돼 가지고 시험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만들어져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이 사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 자체가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에주반트라는 것, 또 이뮤노 모듈레이터 이런 것들 같이 섞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종류들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쭉 이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지금 코비드19는 이쪽에서 지금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이상 5분이라도 쉬어야 되니까 쉬었다가 정각 10시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남겨야 돼서.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은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답변 드릴게요. 수고했어요.